경인 경기 지역 교회를 앞서서 이렇게 섬겨오신 앞선 형제님들 이렇게 뵙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맡은 요청받은 주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사단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대안을 이 시간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아마 분량을 좀 보시면 시간에 비해서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조금 보고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형편을 우리가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 교회 출석률이 너무 감소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고에서는 영국에 있는 성공의 교인 중에 4% 정도가 이게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교학에서 보게 되면 그 종족의 인구 중에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날 영국 교회가 사실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영국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되는가 그 원인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입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진화론이 소개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자유비평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고대 문서 중에 하나로 취급하면서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성경이 이 권위가 약화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얘기하는 게 여성성의 상실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의 역할에 어려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게 되면 아내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엄마로서의 역할에 어려움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은 산업혁명 거치면서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했죠. 그래서 여성들이 전부 이제 산업 현장으로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이제 가정이 해체가 되면서 교회도 해체되는 현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제 영국 교회 쇠퇴 원인도 이해가 되고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현실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게 있어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도전 중에 하나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진화론의 실체와 허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어떠한 악영향을 갖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도 유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신이기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신이 오늘날 모든 것들을 진화라고 하는 기전을 통해서 존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학자들이 진화론과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그래서 진화론 수용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사실은 복음의 중요한 기초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복음이 파괴가 되고 사실은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유신 진화론의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대안으로서 이제 남원 소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지 실제적인 그런 간증 사역을 우리 형제님들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의안을 보시면
지금 강의 안에 첫 번째가 원래는 이제 사단에 대한 이렇게 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2강부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을 좀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세대에 대한 사단의 도전과 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영풍문고를 가봤습니다. 영풍문고의 베스트셀러 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진화론 1세기 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인문학 열풍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인문학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텔레비전에서도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이 지금 일반인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 책의 대부분 기본적인 사상이 뭐죠? 진화론 깔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전부 진화론적 사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지금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책들이에요.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이 아직도 지금 책이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고생문학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진화론자이면서 적극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자기 하나님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제 대학원 제자 중에 그 한 성품이 좋은 제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수업하기 전에 항상 제 연구실에 오라고 해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전해줬어요. 한 10번 정도 지나니까 제자가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리차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사람이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당신 삶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지금 오늘날 많은 지성인들이 기본적으로 읽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는 신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것들이 진화론을 통해서 무신론 사상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를 전파하는데 지금 진화론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좀 그 쟁점이 되는 걸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진화론 진영과 교회 간에 좀 쟁점이 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전도자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윈과 관련된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다윈이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지만 그가 임종 직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일화를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화론 진영에서 뭐냐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창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일평생 진화론적인 그런 믿음과 신념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책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19세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형제님들의 일생을 짧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산 다음에 아침에 큐티를 한 다음에 한 분씩 생애를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제임스 패건이라고 하는 영국 형제님, 거기에 보니까 찰스 다윈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그 영국의 다운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패건 형제님이 1880년에 다운해 마을로 이사를 합니다. 찰스 다윈 동네로 이사를 했어요. 다윈이 8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다윈이 사망하기 2년 전에 형제님이 이제 이 다윈의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천막을 쳐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다윈의 집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천막을 채워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천막에서 계속 집회를 할 수 없어서 제임스 패건 형제님이 찰스 다윈 집을 찾아가서 찰스 다윈의 집에 그 큰 독서실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독서실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독서실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꽂혀 있겠습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는 책들이 꽂혀 있겠죠. 그리고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 아니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당신이 주인처럼 주체적으로 살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 하는 인본주의 그런 사상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독서실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패건 형제님이 다윈에게 이 독서실을 오늘 좀 빌려달라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윈이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복음 집회를 했고요. 그 후에 이제 패건 형제님이 또 담대하게 다윈에게 독서실 거의 사용 안 되니까 거기 복음 전할 수 있는 장소로 좀 임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패건 형제님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패건 씨, 당신은 독서실 사용에 대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곳을 쓸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래 세운 동안 노력한 모든 것보다 당신이 몇 달 동안 행한 집회가 이 마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알코올 중독자를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 마을에 이제는 단 한 명의 술꾼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독서실을 당신에게 건네드리는 즐거움을 제게 선사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어느 날 밤 우리가 그것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할 만큼 당신은 아주 너그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찰스 다윈. 그렇게 해서 찰스 다윈의 독서실이 형제님이 들어가서 복음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반세기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활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 사상을 전해서 인본주의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었는데 패건 형제님의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마을에 술꾼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마을 사람들이 변화를 입었다 하는 것을 찰스 다윈이 감명 깊게 생각하고서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이어간 집회들에 가끔씩 찰스 다윈의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그 집안의 몇 명은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윈 집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을 변경해서까지 참석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다윈 집안의 오래된 집사 파슬로우가 하나님께 회심하였고 그 집의 가사 책임자인 세일즈 부인도 빚으로 인도되었고 다른 이들 몇 명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윈과 함께 사는 집안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임에 참석을 했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다인의 그 아내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거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운의 마을에 아주 그 대장장이 노인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술꾼의 노인이었답니다. 근데 그 찰스 다인의 아내가 딸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패건 만세. 그는 다운의 마을에 유명한 술꾼의 노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1881년에 패건을 통해 회심했단다. 그래서 다인의 아내가 굉장히 흥분된 마음으로 딸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상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인의 마지막 시간대에 함께 있는 분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마도 임종 직전에 복음을 듣고서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분들이 가끔 사용했던 이라, 찰스 다인이 죽기 전에 한 여성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회심했다, 회심한 가운데 그가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내용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창조를 믿으시죠.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해서 거짓이 사실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내가 믿지 않는다 해서 사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이제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교회로부터 계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왔잖아요. 특별히 다음 세대는 믿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주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바, 이 창조되었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딸인데 사실 이제 글자를 조금 익히면서 구석에서 뭐 작은 책을 보면서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고 봤더니까 포켓몬스터 백과사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깨알같이 뭐가 써져 있냐면 피카츄가 진화되어 라이츄가 되고요. 뭐 라이츄가 진화되고 뭐가 됐다는 족보가 쭉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 딸이 그걸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이 돼서 이제 쭉 살펴보니까 진화가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피카츄가 성장하면서 형태가 바뀌어서 라이츄가 되는 거예요. 한 개체 내에서 형태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 올챙이가 성장하면서 개구리가 되죠? 자, 이걸 진화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변태라고 합니다. 변태.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변태라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형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태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피카츄가 변태되어 뭐가 되는 거예요? 라이츄가 되는 건데 이 변태라는 용어 대신 뭘 집어넣습니까? 진화라는 용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단어를 익히는 아이들에게 오늘날 모든 것들은 진화해온 존재다 하는 것을 그냥 아이들 어린 마음판에 그냥 새겨 넣는 겁니다. 초등학생들이 뭐에 환장을 합니까? 이 공룡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까 그 성도 자녀가 그냥 제가 공룡 얘기를 좀 했더니까 자기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공룡책을 이만큼 가져와요. 근데 공룡책에서 전부 다 설명하는 게 뭡니까? 진화론적 연대를 설명하죠. 옛날 아주 옛날에 사람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누가 주름을 잡았어요? 공룡이 주름 잡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멸종한 다음에 사람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진화론적 연대를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권위 있는 교사로부터 진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과학적 증거들을 배웁니다.
자, 오늘날 학생들이 언제부터 진화론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울까요? 언제일까요? 유치원요? 물론 유치원에서 교과서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진화론적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공교육에서는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층하고 하석을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지층을 얘기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아주 오래된 연대, 그 위에 있는 지층은 최근 연대.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화석들은 아주 고대에 있었던 화석들이고 위에 있던 건 최근 화석들이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게 뭘까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등한 생물에서 이제 돌연변이와 적자 생존을 통해서 더 고등한 동물로 진화됐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진화라 하죠? 생물 진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숭이와 사람과 같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는 인류 진화를 가르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최초 뭐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우연히 저절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지음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가치나 목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뭘로부터 온 겁니까? 아주 운 좋게도 가장 진화되어진 그와 같은 포유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에서 가르치지만 결국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저절로 생겨났고 신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목적 없이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장 진화된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와 같은 사상을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 진화론자인 윌리엄 프로바인이라는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찰스 다윈의 견해,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고 목적도 없고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는 뭐도 없다는 거예요. 사후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수용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과학책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하는 오해를 갖습니다. 자, 근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들은 창조와 진화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진화론을 더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이고 믿음이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생물 1, 2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물 교사로부터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굉장히 갈등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해서
이제 구원받은 막 그 어린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줬어요. 유별난 학생인 거는 이제 생물 선생님이 아셨는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오늘날 진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생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손가락을 이렇게 드시면서 저한테 이제 지적하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굉장히 도전이 됐었어요. 그래서 엄격결에 저가 일어나서 제가 진화론 이제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의 문제점을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생물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맞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했는데 실제 굉장히 마음에는 도전이 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한 게 뭐였냐면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뭘 지지한다는 겁니까? 진화론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느냐? 너는 어리석은 학생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과학적인 일들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2001년에 세계적인 과학자 100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게 자기 이름이에요. 첫 번째 이름 올린 사람이 헨리 셰퍼라고 해서 이분은 그 화학과 교수인데요. 기존에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분의 그 논문을 인용하는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고 노벨상 그 수상 후보자로 3번이나 선정됐던 분입니다. 이렇게 이분을 필두로 해서 과학자 100명이 이름을 걸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자, 성명서 제목이 뭡니까? 진화론에 대한 뭐의 반대예요? 과학적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성명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명을 하려면 첫째 뭘 밝혀야 합니까? 자기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에 소속된 교수인지 연구원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어느 학회의 정식 회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상 명세를 걸고서 여기에다 서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서명을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서명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반드시 뭘 받아야 합니까?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엄격하게 훈련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성명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해서 사인할 수 없어요. 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서명할 수 있는 자격. 자, 이거 아무나 서명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엄격하게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야, 진화론 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서명자가 벌써 몇 명이 넘어섰다고요?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화론은 과학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진화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생물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스캔을 제가 한 겁니다. 생물의 개통수라고 하는데요. 자, 진화론이 맞다면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겠죠. 그러면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오늘날 모든 식물, 또 모든 동물, 그리고 누구에게로까지 진화됐다는 겁니까?
사람에게로까지 진화됐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를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예, 저거 질문하는 건 대부분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답이. 예, 공통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예,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모든 동식물이 다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사람까지 진화해 왔다. 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증거가 이 해켈의 진화 재현설이라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보면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들을 동물학에서 뭐라 부를까요? 뭐 과학이 별거 아닙니다. 척추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척추동물을 이분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죠. 그때부터 세포 분열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져 가죠. 형체를 갖추기 전까지를 태아라고 합니다. 그렇죠? 배아라고 합니다. 배아라고도 하고 배자라고도 하고 또 배라고도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체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뭐라 부릅니까? 태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이 뭘 조사를 했냐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양을 연구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류에서부터 포유류까지 쭉 보면 최초의 배아의 형태가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관찰한 거예요. 척추동물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비슷하다.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내린 결론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무조건 대놓고 비합리적이라는, 합리적이죠. 자, 이런 생각이에요. 앞에 두 분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너무 닮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합니까? 형제인가 보다.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인가 보다. 이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보시면 해켈은 한 단계 더 나갔는데, 자, 여기 C자처럼 구부러져 있는데 여기 목에 있는 게 뭐처럼 보입니까? 저는 뭐 아무리 봐도 목주름 같아요. 예. 근데 해켈이 뭐라고 불렀냐면 아가미 활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아가미는 어느 동물에게 갖고 있죠? 어류. 그러니까 이때는 아가미 활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어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그 뱃속에서 성장하면 뭐처럼 보입니까? 이거? 꼬리. 꼬리는 누가 갖고 있죠? 원숭이. 그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화 재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엄마 모태에서 거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거친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고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 이것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물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때는요?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이때부터 뭐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는데 보니까 최초의 그 배아의 모습이 너무 닮은 거예요. 저거 보더라도. 그리고 이걸 공통조상의 증거로 제시하는데 참 저도 굉장히 갈등이 됐던 그런 증거들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물고기 같고 물고기와 같고 원숭이와 같아. 그때까지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동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형태를 갖췄을 때부터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정의 증거로 채택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발생 7개월까지는 동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낙태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7개월 이후부터 사람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해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류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실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지금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뉴스에 타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낙태에 대해서 합법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가장 기본에 깔리고 있는 게 다 진화론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발생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발생학자라 하는데,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배아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가 가능하냐면 개체를 희생시키지 않고서 배아 현미경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이렇게 동영상도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한 그림하고 실제 사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요 위에 있는 거는 뭡니까?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한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뭡니까? 실제 사진입니다. 자, 위아래 한번 비교해 보시죠. 닮았습니까? 좀 다르죠? 자, 도롱뇽 닮았습니까? 뭘 한참 판단을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배를 성형을 했어요. 이거 완전 깎아내고 비슷하게 그린 거예요. 자, 닮았습니까? 꼬리 부분이 없는데 꼬리 부분을 의도적으로 추가시켰죠. 자, 닮았습니까? 사람의 배아는 안에 있는 걸 다 깔아내고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 연구를 통해서 뭐가 밝혀졌습니까? 진화론자 해켈이 그린 그림으로 제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유사성을 보여주려고 조작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이 진화론자 중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하버드 대학교 스테반 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망하신 분인데, 이것이 이제 과학 잡지에 실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굴 얘기합니까? 진화론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 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채택한 거예요? 거짓된 증거, 스스로 조작한 증거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이걸 계속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언스지에 실렸고 다른 논문집에도 똑같은 논문을 실어줬어요. 실제 이제 동일한 논문을 다 여러 번 학회지에 실을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 해서 사이언스지에도 실렸고 여러 학회지에 실리게 됐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03년에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미국 생물교과서에서는 이 해켈의 배아 발생도를 실을 때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오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라고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또는 이것을 완전히 삭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과학적에 이게 실려 있을까요? 실려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진화의 증거로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고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진화론을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챕터의 그 주제가 뭡니까? 수많은 생물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 어디에서 왔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에서도 이게 연구 주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빗대어서 기록을 했는데요.
약 45억 년 전 지구가 생성된 이후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어느 순간 동시에 나타났다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은 굉장히 성경을 의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되어졌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실험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한 장치입니다. 최초의 지구를 과학자들은 원시지구라 합니다. 자, 무슨 지구를 한다고요? 원시지구. 자, 그럼 원시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고 할까요? 원시대기라고 하죠. 과학이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밀러 시대에 보게 되면 원시대기를 메탄, 수소, 암모니아로 가정했어요. 그래서 원시대기를 구성했을 만한 그와 같은 이제 대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실험장치에다. 그리고 이제 6일 정도 고전압 방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시킨 다음에 검출을 했더니까 유기물이 나온 거예요. 유기물은 이제 여기서 아미노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출된 건 뭐예요?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과학적 추론을 하게 된 거죠. 우연한 기회에 물질에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진다면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단백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들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되면 결국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되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적 추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실험은 뭐가 문제일까요? 이 실험은 뭐냐면 원시대기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메탄, 수소, 암모니아가 원시대기를 덮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뭘로 주장하냐면 이산화탄소와 질소와 H2O로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덮었던 적이 없는 것들을 집어넣고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할지라도 결론은 무슨 결론에 도달할까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계속 공격을 받다가 나중에 이제 밀러가 1996년에 셀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백을 했어요. 내 실험 잘못된 실험이다. 거기 아마 찾아보시면 이렇게 밀러가 얘기합니다.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반영한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은 이산화탄소, 질소, 그 다음에 H2O로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볼 때 좀 의아한 게 뭐죠? 생명에 꼭 필요한 가스가 빠졌어요. 대기 성분이 빠졌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산소가 있어야 하는데 왜 산소 뺐을까요? 자, 아미노산이 만들어질지라도 산소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되죠? 산화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질지라도 산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밝힙니까?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의 초기 암석에는 산소가 얼마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다 하고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게 이유가 있습니다. 93년에 그 타임즈에서도 생명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는데 거기에서도 결론이 이렇습니다.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죠. 94년에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에서 결국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이다 하고 공식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 뒤에 자기가 셀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다가
현재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수용해서 자기 실험 잘못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좀 생기시죠? 그런데 과학자 사회에서는 이미 스탠리 밀러 실험 폐기가 됐어요. 과학자들은. 그런데 왜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밀러의 실험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왜 교과서에서 계속 실을까요? 첫째, 교과서를 집필한 집필자들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계속 실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생화학 교실에서 이 화학 진화에 대한 실험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보다 나은 실험이 없어요? 밀러의 실험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밀러의 실험이 잘못된 가정에 의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출됐다는 건 알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됐다 해서 빼버리면 진화론에서 뭘 설명할 수 없죠? 물질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된 첫 번째 고리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밀러 실험을 그대로 싣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교재에 가게 되면 이제 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 하고 있는 생각이랍니까?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생각이긴 하지만 실험적으로 뭐 한 것은 아닙니까? 증명된 것은 아니다. 대학생 수준에 가면 이렇게 좀 밝힙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제가 스캔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성도님들이 한번 보시고 요 한 문장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장에 두 가지 거짓말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스탠리 밀러 실험을 소개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원시대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단한 물질에서 아미노산이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1994년에 과학자 사이에서 정식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걸 그대로 지금 싣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은 뭡니까? DNA, RNA 등 핵상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뭐 했대요? DNA, RNA를 실험실에서 만들었으면 일단 올해의 노벨상 수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RNA, DNA를 실험실에서 만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교과서를 그대로 학생들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 두 가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켈의 배아 발생도는 어떤 증거죠? 조작된 증거입니다. 자, 스탠리 밀러 실험은 어떤 가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잘못된 가정의 기초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엄격한 실험을 했을지라도 도달하는 건 뭡니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자 사이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폐기된 거 알면서도 왜 사실인 것처럼 쓸까? 이것이 저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리차드 루원틴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생물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자연주의에 대한 진화론자들의 철학적 헌신이라는 그런 성명서를 썼는데 거기에 제가 읽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뭐에 어긋나더라도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뭐 했다는 겁니까?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현상을, 과학적 현상을 뭐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끄집어들이지 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주의인데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과의 진정한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뭐 할지라도요,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뭐 하지 않더라도요, 증명되지 아니한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인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발을 과학의 문 안으로 들여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의 실체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와 같은 영적인 것을 잘 직감하지 못하고 자료를 살펴볼 때는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입는 가운이 뭡니까? 아주 하얀색, 백색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든 자료들을 처리하고 실험으로 밝혀진 것만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식합니다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론을 잘못됐다 해서 진화론 증거를 폐기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계되고 창조됐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화론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분들입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철저하게 자연주의에 헌신된 분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1시간 내용으로 좀 다루려 했는데요, 하나의 주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흔적 기간에 대해서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흔적 기간이란 것은 조상이 한때 기능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했는데 더 고등한 생물로 진화해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기능하지 않고 뭐만 남았습니까? 흔적만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진화해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흔적 기간으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미골. 여기 골반이 있는데요, 골반의 아래쪽에 있는 게 미골입니다. 꼬리뼈입니다. 자, 꼬리뼈가, 사람의 꼬리뼈가 흔적 기간이라면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흔적 기간이니까 기능하지 않겠죠. 흔적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꼬리뼈는 기능을 합니다. 뼈의 기능 중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근육의 부착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두박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팔굽관절을 지나서 여기에 뼈에 붙습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팔굽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근육의 부착점을 제공하는 건데, 우리 골반에도 보면 골반 바닥에 근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골반 앞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꼬리뼈로 근육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느껴볼까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가 나오려는데 한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으셨어요? 자, 힘을 빼세요. 뭔가 뭉클한 게, 이완되는 게 느껴집니까? 자, 다시 한번 힘을 줘보시죠. 이수원 형제님이 너무 리얼하게 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힘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뭉클하게 수축했다 이완되는 근육들을 골반 바닥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골반 바닥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소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골반, 여기 꼬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구 아무 데나 무방향적으로 발사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제 그 학계에 보고된 것 중에 하나 보면 태어날 때 꼬리뼈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기저귀를 차야 했습니다. 꼬리뼈는 기능을 아는 겁니다. 저희 이제 해부학 분야에서 그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레이 해부학을 이제 해부학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인간의 꼬리뼈는 골반 바닥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들이 붙는 결정적인 뭐가 된다고요? 접촉점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꼬리뼈는 기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능을 한다니까. 흔적지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흔적지간 하나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2년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자, 이 게놈이라는 게 별로 발음 안 좋죠. 느낌은 안 좋은데, 이 게놈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유전자 전체, 내 몸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신문지상이 먼저 소개될 때 어감이 안 좋다 이래서 지놈으로 맨 처음에 표기를 했는데, 뭐 지놈도 별로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게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2002년에 인간 게놈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세포 한 개 안에 그 DNA가 있잖아요. 그 DNA들은 염기 서열이 있습니다.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받아 썼어요. 지금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을 전부 받아 썼는데, 그게 대백과사전 천검분량입니다. 그거를 이제 받아 써서 2002년에 이제 밝혀낸 거죠. 자, 그런데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만 받아 써도 대백과사전 천검분량인데, 자, 근데 우리 세포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안 세봐서 잘 모르시죠?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조 정도 된답니다. 100조.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전부 정보를 책으로 받았으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우리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뭐 그랜드 캐년 깊이만 해도 1.6km라는데,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길잖아요. 책으로 받아서서 그 책으로 그랜드 캐년을 메꾼다 그러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까요? 그랜드 캐년을 40번을 메꿀 만한 책의 정보가 우리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 안에 있는 DNA 물질을 전부 합쳐도 쌀 한 톨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정보를 이 안에다가 고집적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밝혀지면서 굉장히 그때 놀라움을 굉장히 놀라워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염기 서열 중에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드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기능을 아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유전자는 몇 %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8%의 염기 서열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는 기능이 확실히 밝혀졌고 98%는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뭐라고 했냐면 그게 정크 DNA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정크가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자, 쓰레기가 뭐죠? 자, 원래는 기능을 했죠. 자, 이렇게 지금 좋은 책이 되어 있는데, 근데 더 이상 이제 보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98%는 원래 사람으로 진화되기 이전에 그때는 유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진화돼 가면서 더 이상 뭐예요?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쓰레기 DNA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직한 과학자라면 뭐라고 결론 내리는 게 좋을까요? 2%는 기능이 밝혀졌지만 아직 98%의 기능은 밝혀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더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내리는 것이 좋은데 진화론자들이 성급하게 쓰레기 DNA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인간 게놈에 유전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논리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 뭔 얘기입니까? 인간의 DNA를 보니까 2% 기능하고 98% 기능 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DNA 만들었다면 몇 % 기능하게 했을까요? 100% 다 기능하도록 만들었겠죠. 맞습니까? 근데 2% 기능하고 98% 기능 안 하는 거 보니까 누구의 작품이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2002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결국 DNA가 뭐가 됐냐면 흔적 기관으로, 진화의 증거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리차드 도킨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리차드 도킨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좀 골똘히 생각해 봐라. 아주 굉장히 이거 도전적인 말이에요. 생각 좀 하고 살으란 거예요. 왜 창조주가 게놈을 쓰레기 DNA로 굳이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들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게놈을 보게 되면, DNA를 보게 되면 98%가 기능하지 않는 쓰레기인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결국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고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킨스는 틀렸습니다. 게놈 프로젝트가 있은 이후에 10년 동안 엔코드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의 그 32개 연구소에서 과학자 400명 이상이 10년 동안 과연 98%는 기능하지 않는가?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8%에 대한 기능을 연구했는데 거기에 이 10년 동안 그 논문들을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에 30편의 논문을 동시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00만 개의 스위치 단백질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 스위치는 다른 유전자의 활동을 시작하게 하거나 중단시키고 또 언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조절한다. 자, 98% 기능합니까? 안 합니까? 기능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가면 유전자가 언제 그게 작동될지를 조절하는 스위치 단백질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는 그때 커버 이미지로 전자회로를 그렸어요. 뭐 간단하게 전기회로를 생각해 보시죠. 전구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전지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죠. 스위치 떼면요 불이 꺼집니다. 그런 것처럼 98%가 기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언제 작동할 건지를 조절하는 스위치 단백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자, 네이처지에서는 커버 이미지를 뭘로 실었습니까? 둥근 도서관을 실었습니다. 자, 도서관에 가보시면 책장에 뭐가 꽂혀 있습니까? 책이 꽂혀 있습니다. 자, 책을 빼서 읽어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정보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DNA가 그와 같으라는 겁니다. DNA를 보니까 염기 서열들 쭉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하는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을 이제 키 논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논문이 이제 네이처지에 실린 걸 조금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제목 자체가 굉장히 참 감동적이에요. 보니까 인간 유전자 내 DNA 요소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합 백과사전. 나머지 98%가 종합백과사전과 같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종합백과사전에 보면 주제들이 쭉 있죠. 그리고 세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얘들이 다 기능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초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잘 연구된 단백질 암호 영역 외에 있는 게놈의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을 뭐 할 수 있었대요? 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하는지를 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년 연구를 통해서 뭐가 밝혀졌습니까? 정크 DNA는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는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구체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능을 하는 거다. 그러면 진화론자의 논리대로 얘기할지라도 DNA를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신론자 중에 그 안토니 플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다 하는 평을 받을 정도였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감리교의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진화론을 배우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쓴 책과 논문을 통해서 수많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대중매체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성경학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는 There is no God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 no를 지우고 뭘 썼습니까?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 회심한 것을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요. 그 회심의 원인이 뭘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이분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NA 연구 결과들을 이분이 이제 보면서 이것은 지성적인 존재의 의도적인 설계가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이 엄청난 정보를 쌀 한 톨보다 작은 데에 고도로 집적할 수 있는 이 전능한 존재, 그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사실 회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왓슨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논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 즉 특별한 창조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분이 정확한 그 진화론자들의 동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학자들이 대부분 진화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진화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창조됐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화론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도킨스가 지금 영국에서 무신론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뭐라고 써놨습니까?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Now stop worrying. 이제 걱정을 멈추시고 Enjoy your life. 당신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거 걱정하지 말란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너가 주체적으로 살아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곰곰하게 살펴보면서 리차드 도킨스가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믿는 믿음. 그가 뭘 믿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면
창조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다면 인간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창조주만이 인간의 삶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이분이 가르치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니까 죽음 이후에 심판, 천국 지옥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킨스도 인정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복음은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 학교 공교육과 대중매체로부터 계속적인 공격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분 휴식하고 이 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